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최훈의 만사행통입니다. 지금 시간은 좀 부드럽게 조간신문의 칼럼의 행간을 짚어보고 메시지를 따져보고 또 시 한 편, 또 좋은 글 읽어드리는 순서입니다. 일단 제가 쭉 읽는 자일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일보. 제가 칼럼을 하나 썼네요. 반윤 빅텐트. 이 빅텐트는 이해찬, 박지원, 김종인도 가담을 한 듯한데 김종인은 조금 발을 빼는 것 같습니다. 이 반윤 빅텐트는 검은 돈 카르텔, 대장동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가 나중에는 다 밝혀질 겁니다. 검은 돈으로 만든 야합의 코미디에 불과하다. 이루어질 수도 없다. 지금 김동연인가 하는 김동연을 제가 과거 글에 똥년이라고 쓴 바 있습니다. 김동연은 사람 한심한 사람입니다. 경제기원인지 기획재정부 제작할 때 자기 아들이 죽는 천붕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들이 죽으면 가슴이 묻는다고 하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하루도 안 쉬고 나왔어. 그거까지 이해갑니다. 악상이니까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근데 이 사람이 그 사실을, 자기가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보도자료로 만들어서 요소요소에 뿌렸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1%도 못 나오는 허경영보다 뒤지는 그런 사람이 이재명에게 간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장사 속 때문에 경기지사라든지 이런 거 공천 받으려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런 한심한 자들이 이 야합의 빅텐트인지 나발인지를 쳐본들 지금 안철수도 심상정도 미동도 않고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짓이고 그건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을 통일하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심은 사설, 철수 생각 전혀 궁금해할 필요 없다. 철수는 진보 좌파의 유혹이 약한, 본래 자기도 약간 레프트적인 그런 인간이니 손절하고 그냥 무수히 불처럼 홀로 안철수 후보, 그 다음에 국민이 그냥 가라, 철수를 치워버리고 제끼고 가라 라고 하는 처지입니다. 임기 말한까지 자랑이 하나 없는 유일한 정부, 1948년 정부 수립,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뽀고, 그래서 무업적 사무정권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신문입니다. 화천대유 김만배가 한때 속했던 이 사주가 한국을 주신의 홍모라고 하는 자인데 좀 이상한 자입니다. 이상하게 지금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돈과 관련해서도 50억 클럽에도 이름이 올라왔고 하는데, 어쨌든 칼럼, 일본 로봇이 활보하는 일본 사회, 기운 로봇이 택배도 하고 하는 것을 아주 재밌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보면 이 로봇이 움직이는 눈에는 AI 기술을 통해 상황에 맞게 표정이 변하거나 음성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자율주행 부분은 레이저를 이용해 장애물을 잘 피해간다고 합니다. 이 기름 냄새 나는 수만 개 주유소가 이 로봇들로 인해 가지고 아주 새로운 플랫폼으로 변신을 하고 있다. 일본 로봇이 전 세계 공장의 절반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벌써 공장 자동화, 로봇화. 그 중심에 있는 키엔스 로봇 자동화, 공장의 로봇 자동화 키엔스라는 회사가 독점적으로 전 세계 시장 50%를 장악했고, 그래서 이 회사의 창업주는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SK 포스코의 미래, SK 조대신 뭐죠 이게 슈펙스추 협의회 의장이죠. 이 사람이 M&A 원칙, 이 사람이 2인자입니다. 비싸더라도 어깨 일을 사라. 지금 하는 일 외에 다른 영역에도 관심을 가지라. 이런 두 가지 원칙으로 M&A를 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도 5년 후에 존재할지, 자기 업무가, 직원들의 업무가 5년 뒤에도 존재할지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라. Thinking Sark라는 말이 있죠. 그렇듯이 이 조대식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예리하게 업의 본질을 잘 꿰뚫고 있습니다. 이 사람
그 다음 이 포스코가 어제 지주사를 출범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부여한 글로벌 정화기업이지만 이산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은 굴뚝기업입니다. 그래서 변신이 절실한데 지주사를 중심으로 철강, 기업, 핵심 사업을 없앨 수는 없고 2차 전지 소재, 리튬, 니켈, 수소, 에너지, 건축 인프라, 식량 등 핵심 기반 산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 SK나 포스코의 이 혁신과 쇄신, 그 다음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성공하려면 역시 인재의 영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가 SK 같은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나 포스코는 민영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들이 바뀔 때마다 숟가락을 넣고 입질을 합니다. 그러니 포스코가 혁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포스코를 그냥 정권은 놓아두어라. 새 정부가 들어서라도 그리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5년치 묶인 문 대통령, 이 범붕인가 면접인가 탈원전. 결론부터 말하면 무책임하게 범복을 했는데도 안 한 것처럼 하는 이 이중적인 태도, 이 야비한 태도, 이 문재인과 청와대, 문재인을 둘러싼 청와대 이 한심 무지로 쓰인 행태. 결론. 여태껏 침묵을 지킨 문 대통령은 퇴임 직전이야 원전 활용을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탈원전 정책 본부에 대한 시인이나 사과는 없었다. 이 솔직하지 않고 왜 이렇게 어뭉하게 뭉개고 부인하고 결국 대통령이 침묵을 업무 속행으로 받아들여온 공직 사회만 지난 5년간 대통령의 말을 과잉 해석한 결국 남 탓 비슷하게 내가 문제 그랬냐라는 듯이 이렇게 천연덕스러운 이 문재인의 이 참 한심한 정말 이런 대통령은 앞으로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됩니다. 중앙일보 사탄의 무기라고 해야지. 서울대 김백민 교수가 우크라이나에 비극과 우리 한반도 필자가 얄타를 간 우리가 얄타에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또 2차 세계대전 얄타에 대해서 결정된 바 있죠. 얄타 이야기를 하다가 우크라이나 비극으로 이야기를 옮깁니다. 우크라이나는 국가 건설 핵심인 경제 발전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조리 말기부터 10년 동안 실질 국민 소득이 60% 넘게 감소하고 1989년 수준의 절반을 넘는지도 지금은 또 떨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반도에도 엄청난 교훈으로 강대국 한반도 상황을 스테이트스코어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미중 대립 서방과 러시아의 충돌 의미로 볼 때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 잃어버린 20년처럼 쇠퇴 망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재명 같은 미친 자가 운전대를 잡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외교, 우리 역사의 혼을 담아야 한다. 얄타 비극을 치면 우리가 어떻게 우크라이나의 눈물을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이재명 하는 짓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대통령 조롱하고 고명인 출신이고 6개월밖에 안 됐어. 러시아의 침략을 불렀다고는 망발을 했습니다. 이 한심한 이재명. 한국은 얄타에서 노예됐던 예전의 코리아는 아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으로 자강하지 못하면 이 위태로운 세계에서 한반도는 다시 눈물을 흘려야 할 수도 있다. 라면서 차기 대통령이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차대한 과제를 이렇게 짊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옛날 이라크전도 그랬습니다만 CCTV가 전쟁을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기술이 전쟁까지 바꿔놓고 이 참 충격적인 영상들, 이 관음증 비슷한 일과 흥비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사람의 목숨, 피, 살이 튀는 이 푸틴의 전쟁광 푸틴의 이 푸틴을 규탄하고 응징하고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생각들을 모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사설은 러시아의 민간인 사사 발상은 반인류적 범죄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민주정부는 김대중 정부라는 이 문재인의 한심한 발상, 고의적인 실수인지 우연한 과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 정부의 정통성을 이렇게 부정하는 짓을 말을 대통령이라는 자가 3일 경축사에 할 수가 있다는 이 참, 이 청와대 반드시 지금 문재인이 저지른 온갖 불법, 탈법, 편법들을 스스로 밝히는 것, 수사를 밝히는 것, 다른 국정조사를 위해서 이 잘못들, 이 엉터리 같은 실수들을 왜 그랬는지를 따져봐야 될 겁니다. 조선일보 악마의 문이라고 이면에서 한산 환경 전문 기자입니다. 탈원전을 이미지 세탁하고 나중에 강원전이라고 이재명이가 강원전이라고 탈원전을 묘하게 언어의 장난, 언어의 유희로 잘못된 정책을 묘하게 물타기 하는 이재명이 장난치는 수법 쏘아서는 안 됩니다. 원전을 전으로 문의 유치이탈할 법. 문재인이 박근혜를 비난할 때 참 여러 번 썼습니다. 유치이탈할 법이라고. 본인은 정작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이재명은 또 뭐 감원전, 알맹이 같은 데 보장만 받고 사업을 하시도록 한다. 대법원장이 사업 분위기를 피웠다. 참 여당 후보 이재명이가 조재인 대법관 얼지 못해가지고 TV 공개 서서에서 그분은 조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조재인 대법관이 대법원이 또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걱정한 나머지 초유의 기자회견을 자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엉까고 있습니다. 뭉개고 있고 거짓명수, 한심한 거짓명수. 자신의 말관의 정반대로 2017년 취임사에서 사법부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완전히 거꾸로 나갔습니다. 이제는 깜도 안 되는 자를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자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의 이 개판 오근전 인사가 사법부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정권 불법을 심판하는 판사들을 급줄이고 여당이 추진한 억지 탄핵에 후배 판사들을 희생양으로 사물이 했던 게 이 김명수라는 자입니다. 대법원장이건 그냥 자기 안 되는, 까임이 안 되는 자를 사법부의 수장에 앉혀 사법실을 땅바닥에 떨어진 문재인의 잘못은 반드시 나중에 가려져야 됩니다. 이 신문 읽으면 북한 규탄 원전 완료 5년을 망치고 임기 끝날 때쯤에야 물러서는 꼬리를 빼는 이 문재인의 비겁함을 질타하고 있고 이재명이 과연 무차별로 살포한 현심성 공약들 제대로 기인하고 있는지 워낙 말을 잘 바꾸고 거짓말도 잘하고 말을 잘 뒤집고 그런 데다가 너무 많은 공약 다 합치면 뭐 한 나라 이 나라 예산을 초과할지도 모르는 그런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기억도 못하지 않느냐라고 캐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코로나 확진자 수, 개인 채무 상환 부담, 나라비 워낙 많아서 일일을 다툰다는 참 슬픈 소식입니다. 동아일보 이재명은 통합정부, 윤석열은 국민통합, 뭐 좀 밋밋한 제목이네요. 임금이 이후에 있는 한국의 MZ세대 이민자 출신으로 성공을 알고 한 드라마 속에서 사기 행각까지 하며 상충아빠지만 무너져 버렸다. 일찍만 있으면 우리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이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뭐 조금 우크라이나 소녀 이후 훨씬 특권을 하다 돌아온 이정은 논술이 있었습니다. 이참 의료진들이 아이를 옮겨 살릴 수 있어 따급한 목소리로 올렸을 때 이미 소녀의 눈에는 초점이 길었다. 심폐소생술도 아버지는 피수해된 두 손을 떨면서 흐느끼 이런 묘사를 통해 소녀의 죽음이 세계를 분노와 슬픔으로 놓아놨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내 아이, 내 가족의 체제도 다르지 않다며 총을 집어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 전쟁과 침략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슬프고도 위대한 아이들이다. 이 소녀의 죽음이 우크라이나인들을 더 단결시키고
맨몸으로 러시아 군대에게 맞서 싸우는 큰 동력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나무 검사의 음악편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송종희 전 법제처장, 논산에서 지금 딸기 가공 공장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제 영혼의 주충우돌 미디어빌이라고 하는 신생 인터넷 매체에서 13번이나 이분의 참 곡진한 삶, 정관료는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고 검사를 하면서 1969년 파울 군 법무관 임기를 마친 뒤 수송기를 타고 떠날 때 봤던 푸르고 울창한 월남의 정글을 보다 7, 8시간 후 대한민국 상공에 이르렀을 때 황폐한 붉은 산을 보고 내가 힘자라는 데까지 한 개, 두 개, 세 개의 산이라도 푸르게 만들겠다는 세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나무를 심었습니다. 발품을 팔아 국유림 2-3 군데를 무상임대 받아 밤나무를 심고 또 심었습니다. 남들 하듯 골프 치지 않고 토일 이런 시간을 내서 논산 인근 산에 밤나무를 심은 게 이 송종희 검사입니다.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박정희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인 산림 녹화를 꿈꾸었고 실행에 옮겨 지금 우리나라 산하는 푸르게 변했습니다. 고건 전 국무총리가 내무부 새마을국장을 하면서 박정희의 지시를 받아 산림 녹화에 큰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있는 손자들에게 밤나무 검사의 음악편지라는 외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음악여행, 딸의 외손녀들이죠. 이 책을 한번 사서 쓰시면 좋을 텐데 이 책이 지금 비매품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만든 건 강민구 판사입니다. 강민구 판사는 ITA 도사입니다. 디지털 상록수를 자처하는 사람인데 불과 48시간 만에 뚝딱 책을 만들어내는 정말 IT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둘 줄 압니다. 저희 존경하는 친구, 지금은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만 윤성근 판사를 추모하는 책도 1권, 2권, 이거는 정보판입니다만 낸 바 있습니다.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곡이 이 밤나무 검사의 음악편지에 많이 나옵니다. 이 오페라가 가장 많이 연주되는 베르디의 대표작이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트라비아타는 이탈리아어로 길 잃은 또는 방황하는 여자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우리말로는 춘이라고 번역되어 사용됩니다. 이 라트라비아타는 프랑스 사람인 알렉산드 디마 피스, 삼총사의 제자인 알렉산드 디마의 아들입니다. 소설을 바탕으로 작곡된 오페라입니다. 원래 이름은 동백아가씨, 라담메 오 까미알리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춘이, 동백아가씨의 춘이라고 번역한다고 합니다. 동백아가씨는 실제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으로 그녀의 이름은 마리 듀프레시스. 밤마다 파리의 5개의 극장 특별식에 나타나 한 달에 25일간은 흰 동백꽃을, 5일간은 붉은 동백꽃을 가슴에 달고 많은 남성을 유혹하였던 미모의 여자였습니다. 이 자리를 사랑하고 있었던 알렉산더 디마 피스가 아버지와 함께 반년 동안 스페인에 여행을 갔다 돌아가 보니 그녀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24살 디마 피스의 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었을 것입니다. 미친듯이 울면서 펜을 들어 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해 춘이라는 소설 속의 사람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파리에서 춘의 연극을 보았던 베리도 그 내용에 감명을 받고 이 오페라를 작곡했습니다. 이 오페라가 첫 공연에서는 천중의 반응이 별로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가장 사랑받는 오페라 중 하나입니다. 비올레타라는 여주인공 역할을 맡은 소프라노가 노래는 잘 부르는데 뚱뚱한 여자를 골라 오페라가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줄거리는 병들어 죽어가는 가냘픈 여인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뚱뚱하고 아주 건강한 여자를 맡겨서 실패를 했지만
별이 된 그 사람이 그런 주인공을 맡길 정도로 그 오페라를 잘 몰랐지 않나. 흥행에 성공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 노하우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막으로 된 이 오페라는 마개오르기 전에 서곡이 인조했는데 이 서곡을 한번 들어볼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대선 일주일 전입니다만 이 뒷영으로 갈라진 아주 이 골치 아픈 세상을 떠나 라트레베타 서곡을 한번 감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잘 보내십시오.